네, 지금부터는 제가 2013년에 제시한 박근혜 정부 하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국시대 아시죠? 중국의 전국시대는 BC 403년부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BC 221년까지를 전국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전국시대라는 시대 명칭은 전한시대 때 유향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전국책입니다. 전국의 책량이라는 뜻이겠죠. 이 전국책에서 전국이라는 이름을 따서 전국시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전국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BC 300년 전후에 중국에는 이 산동반도를 포함하는 지역에는 제나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북경을 포함하는 지역에는 연나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연나라의 수도가 지금의 북경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경의 별칭이 혹은 애칭이 연경입니다. 연나라의 수도 경찰 써서요. 여러분 중국 음식 중에 연경이라는 상호를 쓴 식당들이 좀 있죠. 그 연경이 이 북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나라 땅의 수도였다. 그리고 삼국지를 보게 되면요. 장판교에서 장비가 나는 연인 장비다 그러잖아요. 그때 연인이 연나라 땅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장비가 북경보다 조금 남쪽에 그때 당시에 탁군의 탁현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연 땅의 사람이라고 해서 연인, 장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담입니다. 근데 이 연나라의 BC 300년 전후에 연나라의 왕이 국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틈을 타서 제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합니다. 연나라를 침략하는 거죠. 연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연나라의 왕도 죽고 그 태자까지 죽었습니다. 그 태자의 이복 동생이 이제 연나라 소왕이라고 나중에 시호가 내려지는데 그 연나라 소왕이 부서진 연나라를 간신히 수습하면서 왕의 자리를 이제 군주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연나라 소왕이 명군이었습니다. 연나라 소왕은 어떻게 하면 이 무너져 내린 연나라를 재건할 것인가 절치부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찾아서 제일 처음 찾은 현자는 이 곽외 선생이었습니다. 성이 곽이고 이름이 외죠. 곽외 선생을 찾았습니다. 몸소 곽외 선생의 거처를 찾아가서 몸을 낮추고 고개를 숙여서 곽외 선생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선생, 어떻게 하면 이 무너져간 부서진 연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곽외 선생이 그 조언을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지금 제가 써드릴 이 말입니다. 제자 여사처 이 제는 제왕 제자입니다. 자는 사람 자자죠. 흔히 놈자라 그러죠. 여는 더불어 여자입니다. 그리고 사는 스승사자, 스승이죠, 스승. 스승사입니다. 처는 살다 머물다 할 때, 머물 쳤자, 살쳤자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제왕이 될 사람은, 제왕은 스승과 더불어 살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다음, 왕자, 여우처. 우는 벗우자죠. 벗입니다. 벗이죠. 벗. 왕자 여우처. 친구로부터는 진솔한 충고를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진왕은 제왕보다는 조금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어진왕은 벗과 더불어 삽니다. 친구로부터 진솔한 충고를 받는다는 뜻이겠죠. 왕자 여우처. 다음 패자. 이 패는요 우두머리 패자입니다. 두목 우두머리 패자입니다. 패자
여신처. 이거는 신하신자입니다. 태도 정치를 추구하는 군주는 신하와 더불어 산다. 신하를 거느리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예스맨을 등용하면서 신하를 거느리고 삽니다. 태자, 여, 신처. 마지막으로 망국. 망할 망자죠. 망칠 망자입니다. 나라를 망칠. 망국, 여역처. 나라를 망칠 군주는, 이 역은 일할 역자도 되지만요, 노예 역자입니다. 여기서는 신하와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고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과기 선생의 이야기를 들은 연나라 소왕은 물론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선생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결국은 저더러 스승 같은 분들을 찾아서 모시라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 뜻은 알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현자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지금 우리 연나라는 피폐해 있고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이런 군주를 보고서 현자들이 과연 찾아올까요? 이렇게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계 선생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천리마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그 천리마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천리마를 구하려고 방을 내걸었습니다. 나에게 천리마를 진상하는 사람에게는 천금의 상을 주겠다, 천금의 돈을 주겠다, 이렇게 방을 붙입니다. 그런데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무도 천리마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왕이 애가 탔죠. 그 모습을 본 하급 관리가 왕한테 제안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저에게 천금을 주시면 제가 그 천금을 가지고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천리마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천금을 줍니다. 몇 개월 후에 그 신하가 돌아왔습니다. 왕이 기뻐했겠죠. 이 신하가 돌아온 걸 보니까 이제 천리마를 구했구나 하고 이제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천리마를 구해온 것까지는 좋은데 죽은 천리마였습니다. 전국책에서는 천리마의 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만 가져온 겁니다. 죽은 천리마의 목을 가져왔습니다. 왕이 실망했죠. 그 다음에 뭘 물어보겠습니까? 나는 산 천리마를 구해오라고 했는데 이건 죽은 천리마네? 그리고 돈은 어떻게 써? 그랬더니 신하가 500금을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당연히 경노하겠죠. 아니, 나는 저 천금을 줬는데 산 천리마도 아니고 죽은 천리마를 500금이나 주고 사왔단 말이야? 이런 괘씸한 녀석! 이렇게 하면서 처벌을 기재했습니다. 그때 관리가 왕을 고정시키면서 진언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고정하십시오. 지금 대왕께서 천리마를 못 구하시는 것은 천리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왕께 천리마를 바쳤을 때 혹시라도 천리마를 취하기만 하고 천리마를 뺏고 돈은 안 줄까 봐 걱정해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왕께서는 죽은 천리마도 500금에 산다는 소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진정하고서 알겠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신하를 용서해 줍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저 왕은 죽은 천리마도 500금에 산대더라. 이렇게 하니까 실제 천리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산 천리마니까 천금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러고서 왕한테 바칩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천리마를 3마리나 구했다는 이야기를 과계 선생이 연나라 소왕한테 해줍니다. 연나라 소왕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과계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불초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면서 선종외시라는 말을 합니다. 선종외시. 먼저 선자. 이건 조칠종자라고 그러죠. 외는 과계 선생 자기의 이름이죠. 외. 시작할 시자.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종은 영어의 전치사입니다. from에 해당합니다. 외는 자기의 이름이고 시는 시작할.
먼저 저 과거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우대해 주십시오. 저를 우대해 주시면 저보다 나은 현자들이 우리보다 부족한 과거도 저렇게 우대를 하는데 내가 가면 정말로 우대를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대왕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말대로 그 연나라 소왕이 과계 선생을 우대를 합니다. 제가 볼 때 과계 선생이 벼슬자리가 혹은 재물이 탐나서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겠죠. 진짜 현자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과계 선생을 우대하고 나니까 그 소문이 중국 천하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현자들이 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악의 장군과 추연입니다. 추연은 우리 음양오행 여러분 아시죠? 음양가라고 얘기하는데 음양오행으로 어떤 사물을 설명하는 그 유명한 사람인데요. 추연이 왔을 때는요.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연나라 소왕이 스스로 빗자를 들고서 추연 선생의 앞을 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연 선생이 강의를 할 때는 자기 스스로 그 추연 선생 제자들의 그 대열에 껴가지고 왕이 강의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추연을 우대했습니다. 연나라 소왕이 물론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또 오는 사람이 지금 중요한 악의 장군이 인근 나라에서 오게 됩니다. 악의. 악의 장군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게 되면요. 제갈량이 양양성박 용중 땅에서 포위를 입고 평민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삼배 옷을 입고서 밭을 갈 때 그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후일 출사를 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게 되면 문으로는 관중과 같은 명재상이 되겠다. 관중은 옛적에 제나라 황공을 도와 재상으로서 제나라 황공을 패자로 만든 춘추 5패 중에 하나로 만든 명재상입니다. 제갈량은 자기가 문으로는 관중과 같은 명재상이 되겠다. 그러면서 무로는 다시 말하면 장수로는 혹은 병법가로서는 아기와 같은 명장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는 제갈공명의 롤모델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아기가 연나라 소왕을 찾아옵니다. 연나라 소왕도 사람 본 눈이 있죠. 이 아기를 상장군 내지 대장군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아기가 군사력을 키웁니다. 군사력을 키우고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웃나라들 예컨대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그리고 진나라까지 동맹군을 만듭니다. 그 동맹군의 총사령관이 돼서 이제 역으로 제나라를 멸망 지점까지 몰고 갑니다. 제가 이런 고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자는 인재를 잘 등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부터 박근혜 정부와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칠판에 적어드린 글귀를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자여 사처, 제왕은 스승과 더불어 살고 스승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뜻이죠. 왕자여 우처, 어진왕은 친구와 더불어 산다. 친구의 진솔한 충고를 듣는다. 이런 뜻이겠죠. 태자여 신처, 태도 정치를 추구한 자는 신하를 거느리고 산다. 예스맨만을 등한다는 뜻이겠죠. 망국여 역처, 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신하와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며 산다. 자, 이 네 가지 지도자 유형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어느 유형에 속할까요?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죠?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미지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 유형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때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네, 이 유형에 속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망국여 역처에 속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국민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하는 지도자. 누구일까요?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여담입니다. 2013년 당시에 저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은 분이다. 특히 인사 문제에서는 단점이 두드러진 분이다. 직원한 충신은 멀리하고 예스맨만을 좋아하는 성격의 지도자로서 현신을 알아본 안목이 부족할 것이다. 그나마 측근 인사들과 또 그들이 자신들의 측근자들 중에서 추천하는 인사들 위주로 기용하는 폐쇄적인 인사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유능한 인재가 등용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었습니다. 참고로 삼국지의 영웅 중에 한 명인 조조는 집권 기간 중에 3차례나 구현령을 내립니다. 구현령, 현자를 구하는 명령이라는 의미죠. 이 구현령을 반포하는데요. 그 취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측근들이여, 유능한 인재를 천거하라. 단, 그대들의 측근자들 말고 초야의 인재를 발굴해 추천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릴까요? 사실 측근들에게 인재를 추천하라고 하면요. 그 측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지상정으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추천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사람 심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심리 상태를 조조는 간파했기 때문에 이 단서를 다룬 겁니다. 그대들의 측근자들 말고 초야에 묻혀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올려라.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능만 있다면 신분이나 과거의 행적을 묻지 않고 적소에 기용하겠노라. 실제로 조조는 재능만 있다면 심지어 자기를 배신한 사람도 중요한 자리에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사실 이 조조의 인사에 대비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결국 간신의 발호까지 초래했습니다. 이 간신이 어떤 분들인지 누군지는 제가 별도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국정이 어지러워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신 자신도 영호의 몸이 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시혜적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비롯해서 그의 재임 중 추진될 정책들 중에는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사실 훌륭한 인재가 등용되지 못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겠죠. 결론적으로 저는 당시에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종전까지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며 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사실 한국 경제는 1979년 오일 쇼크, 1997년 IMF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 세 개의 큰 사건, 큰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해서 단기적으로 잠시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훌쩍 상회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랬던 한국 경제가 이제부터는 그 평균 성장률을 따라잡기에도 버거움을 느낄 것이다. 과거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잃어버린 세월, 허송해버린 세월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망이 맞았죠. 네. 조금 전까지는 제가 박근혜 정부 하에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현 문재인 정부 경제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서론 부분으로 서론격으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경구, 유명한 구절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언불미, 믿을 신자에 말씀언이죠. 아니 불자, 아름다울 믿자입니다. 신언불미.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미연불신,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 없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경구입니다. 그리고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표어는 어떤 것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경제.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표어는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우리는 미연불신의 교훈을 떠올려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 없다 하는 교훈을 떠올려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반기업적 정책은 경기 부진을 초래하고 재정 지출책 남용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기조가 끝까지 고수된다면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는 박근혜 정부 때 잃어버린 4년보다 심각한 잃어버린 5년을 추가적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서민, 취약계층, 청년층을 돕겠다며 시행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제2부 강의에서는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이론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총 결산을 해드리는 마음으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